젊은 여성 등을 표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등급을 경고로 올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윤모 특허청장이 기업과 대학 등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육성해 1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34개국 가운데 2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가 비트포인트 코리아라는 합작법인으로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다음 달 국내 정식 오픈을 앞두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의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젊은 여성 중에서도 교사나 간호사 등 전문직과 사무직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젊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해 고압적인 분위기로 불법 자금 사건 등에 연루됐다며 20, 30대 전문직, 사무직 여성을 위협했습니다. 혹여나 씨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하겠다 하시면 거부하셔도 돼요. 그럼 저희가 원칙대로 구속조사를 본인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후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오라면서 비밀 수사라 절대 은행 직원에게 사건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합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권 직원이 속해져 있는 거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일당들이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수사이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김모 씨는 결국 2,40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이처럼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은 최근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격상시키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20에서 30대 여성의 고액 현금 인출에 대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묻는 문진을 집중 강화하고 경찰청은 정부 기관의 신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젊은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 등을 통해 주요 사기 수법들을 집중 전파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양해를 구한 뒤 전화를 끊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지난 7월 취임한 성윤모 특허청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지식재산은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음악 프로그램 등 저작권을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요. 특허청은 돈 되는 지식재산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 등을 지원해 혁신 성장을 이루고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육성해 1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 되는 지식재산을 만들어 시장에서 보호하고 산업에 활용하는 등 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고품질 특허를 위해 특허 심사 한 건당 심사 시간을 11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려 심사 품질을 강화합니다. 기존보다 더 꼼꼼한 특허 심사를 위해 2022년까지 심사 인력 1,000명을 추가로 늘릴 예정입니다. 만약 등록된 특허가 무효 심판을 받을 경우 이미 납부한 특허 등록료를 전액 반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특허 무효 심판율은 49.1%에 달합니다. 2건 중 1건가량이 특허 무효 판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특허청은 2022년까지 이 비율을 33%로 낮춘다는 포부입니다. 특허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학계 등의 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을 203개에서 2022년까지 총 3,500개로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연구를 위해 지원 사업을 23개에서 6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업 분야별로 특허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과 특허 선점 전략 등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 배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특허법 개정을 통해 내년 시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동안 공공이 주도하던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민간에 50% 이상 개방하고 특허 관리 전문 회사를 육성하는 등 앞으로 5년간 총 12,000개의 일자리도 만들 계획입니다. 5년간 우리 대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식 집약 산업에서 약 한 63조 원의 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약 21,000명의 새로운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이 밖에 특허청은 발명인재를 육성하고 지식재산이 존중받는 생태계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가운데 하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년간 임금 증가율도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임금 수준은 29,125달러, 우리나라 돈 약 3,260만 원. 이는 OECD 가입국 34개국 중 23위입니다.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위권입니다. 임금 증가율도 낮은 편입니다. 6년간 OECD 34개국의 평균 임금 증가율은 5.39%, 같은 기간 한국은 3.8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평균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1조 4,112억 달러, OECD 국가 중 8위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1인당 GDP는 27,539달러로 22위에 불과합니다. 국가 규모에 비교해 국민 개인과 임금 수준은 떨어지는 겁니다. 국내 총생산 중 특정 대기업이 차지하는 생산과 소득 비중이 클 경우 1인당 GDP 대비 임금 소득 수준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공언한 문재인 정부. 임금 인상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새 정부의 경제 방향과 함께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역시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다음 달 국내 새로운 가상화폐 거래소가 문을 엽니다. 바로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와 국내 증권 선물 트레이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비트포인트 코리아인데요. 정식 오픈을 앞두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다음 달 서울 삼성동에서 문을 여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 코리아가 오픈 전 투자자 및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픈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비트포인트 코리아는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포인트와 국내 증권 선물 트레이드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합작 법인입니다. 비트포인트는 지금 현재 일본과 대만, 홍콩, 중국, 그다음에 우리, 한국, 앞으로 지금 이제 베트남, 몽골 이렇게 지금 거래소들을 설립을 해나가서 그 명실상부한 글로벌 거래소로서 가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운 좋게도 이렇게 일본 비트포인트 재팬의 파트너로서 또 같은 회사로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고요. 비트포인트는 지난 9월 일본 금융청의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로 승인받은 11개사 중 한 곳입니다. 증권사 출신 보안 전문가를 최고 기술 경영자로 영입해 프라이빗 서버를 구축하고 고객의 개인정보와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비트포인트 코리아는 비트포인트 재팬의 보안 시스템 등 서버를 공유해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환경을 구축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자동 매매 거래가 강점인 메타트레이더 4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메타트레이더 4는 해외 선물 파생 상품 거래를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매매 플랫폼으로 일반 고객들이 자동 매매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트포인트는 일본, 홍콩 등 아시아에 이어 한국까지 진출하며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국회를 찾아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 시정연설이었는데요. 일자리 창출 예산을 비롯해 새 정부 예산안 처리를 당부한 데 이어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국정구상을 밝히면서 국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보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예산안부터 살펴보죠.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7% 넘게 늘어났는데요.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7.1%나 늘어난 429조 원에 달합니다. 이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사람 중심의 경제,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을 동력으로 삼아서 일자리 중심 공정경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선 일자리 예산은 2조 1천억 원 증가한 19조 2천억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경찰과 집배원 등 민생 현장 공무원을 3만 명 늘리고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세제 지원을 확대해서 민간 부문 채용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계소득 증대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는 등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예산에도 중점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예산에도 확대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국방 예산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 증액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이 개헌이나 국정원 개혁과 같은 굵직한 정치 화두들도 던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는데요. 이 문 대통령은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혁 법안에 대한 처리도 당부했는데요. 특히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해달라고 밝히면서 자신과 그 주변부터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국가권력기관 개혁이 선결 과제라면서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 없고 우리도 핵을 개발 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이 국회에서는 예산 정국에 돌입할 텐데요.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정연설 내내 여야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기립박수를 보내는 등 뜨거운 반응인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상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항의성 피켓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또 시정연설 내내 박수를 한 번도 치지 않는 등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항의를 표했습니다. 시정연설에 대한 논평에서도 마찬가지로 야당은 비현실적인 대책만 내놨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네,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우선 공무원 증원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지원, 사회 간접자본 예산 삭감 등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증원 규모는 총 3만 명이나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당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뜨거운 감자가 되겠는데요. 이 정부는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을 웃도는 인상분을 지원해준다면서 예산 3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국가 재정으로 이 민간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SOC 예산에 대해서는 반대인데요. 이 정부는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 삭감했지만 야당은 SOC 예산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이보경 기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말부터 하루 10,000보씩 걸으면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상품이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보험사들이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판매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은 운동, 금연 등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을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사망보험과 질병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건강해져 질병 발생이나 조기 사망 확률이 낮아지면 보험사는 손해율이 낮아지는 원리에 바탕을 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기업 채용 업무 전반을 점검합니다. 금융위는 오늘 금융권 채용 문화 개선 회의를 열고 과거 5년간 채용 비리가 있는지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공기관입니다. 또 한국거래소와 증권금융, IBK 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 관련 5개 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은행권은 이달 말까지 14개 국내 은행이 채용 시스템 전반을 자체 점검키로 했습니다. 김용건 금융위 부위원장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금융회사 취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은행권은 우리 금융 시스템의 중추이자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인 만큼 직원 채용에 공정해야 하고 채용 문화 개선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혁신 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하고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벤처기업으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서 스톡옵션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당시 벤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젤투자는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의 신생 벤처기업들에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으로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해 벤처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정은 또 국민이 더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휘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 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 총괄 회장이 지시하고 신동빈 회장이 이를 시행하면서 공동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범행을 최초 결심하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신 회장과 함께 주범이라 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함께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해 한꺼번에 이뤄집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늘 근로시간이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2004년에서 2011년까지 주 40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이 1.5%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전에 이미 평균 정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곳에서는 노동 생산성 증대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40시간 이상인 곳에서는 생산성 증대 효과가 2.1%로 커졌습니다. KDI는 과거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지나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비효율적인 연장 근로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연 3%에서 연 3.1%로 올렸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연 2.8%로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8% 상승했습니다. 이는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코스피가 나흘째 종가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31% 오른 2,55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세운 종가 최고치 기록을 30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3일 글로벌 출시를 앞둔 아이폰 X의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아이폰 X의 국내 가격은 64GB 모델이 142만 원, 256GB 모델은 163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곳곳으로 날이 흐립니다. 내일은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의 대기오는 원활하고 국외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의 양도 많지 않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다 점차 흐려지겠고 중부지방은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수원 19도, 대전은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한낮에 속초, 강릉 20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 11도, 부산은 12도, 한낮 기온은 광주, 부산, 제주 20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물결도 낮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토요일까지도 비나 눈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